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인물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은 그가 수더분한 아저씨였다고 말했고요. 또 그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인물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볼까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송합니다.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좀 놈이 할게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할게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장대호입니다. 오늘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장대호입니다. 장대호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 프로파일러이시죠. 권일용 교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송형석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대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장대호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장대호, 1980년 10월 13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대호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장대호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네, 주변 인물들 평가를 보면 해당 인물이 장대호라고 추적하기가 어려운데요. 실제로 장대호가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고요? 사실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좋아했다는 표현보다는 네. 그렇게 비호감이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로 아마 비호감이지는 이해를 않았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살인범들이나 성범죄자들을 체포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링 면담을 해보면 예. 굉장한 분노나 억압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아주 그렇죠. 이것을 가면을 쓰듯이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까지도 만나보면 전혀 남을 해를 끼칠 정도의 그런 공격성은 못 봤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을 쓰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 자체는 유려하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 거기에서는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을 수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거나 일상적인 대화라는 건 거의 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극적이 조용한데 네. 사람들은 그걸 착하게 보는 착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면목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외부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말도 없고 조용하고 착하다 이런 정도의 그 인식이었던 것 같고요. 성실하고 착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좋아하다고 남들이 평가했던 그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됐을까요? 장대호라는 인물의 이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온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장대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신은 어디에 보관? 근데 경찰은 장대호 사건을 분노 동기로 인한 계획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가 피해자와 숙박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느낀 모멸감 그리고 분노가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송 박사님, 송 박사께서 본 장대호의 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 가능하실까요? 예, 제가 본 그 몽타주의 이면은 억압된 분노입니다. 억압된 분노. 네, 송 박사가 보신 장대호의 이면, 억압된 분노 꼽았는데요. 분노가 왜 억압돼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이런 사건을 일으킨 상태는 사실 분노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예. 아주 유년 시절부터 홀대를 받거나 아니면 네.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문제가 있는 한편 그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풀려 생각하는 좀 과대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 분노로 표출이 되냐 하면은 자기의 그 안 좋은 그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거나 예. 아니면 자기가 부풀려 놓은 그 자아상이 다
부질없고 헛것이라는 걸 누군가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순간 네. 그 분노가 어떤 한 사람 향해서 과격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아마 억압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수없이 많은 세월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 시작과 또 많은 그 응축이 이루어졌던 것은 유년 시절 아닐까 싶은데요. 예. 혹시 그렇게 볼 수 있는 좀 정황이 있을까요? 유년 시절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네. 어머니께서 아이가 키가 작아서 애들한테 많이 맞고 자랐고 그래서 아. 적응하기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대 들어서 컴퓨터 제작에 관심을 쏟거나 아니면 관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들이 관상. 예. 예. 근데 이런 아동들은 사실은 어떠냐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인관계 능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친구들을 잘 못 사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따돌림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90년대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90년대에 뭐 특별히 그런 거 챙겨주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고등학교 갔으니까 뭔가 변하겠지 하고 가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고2 때쯤부터 자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걸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대부분이 집착하는 게 이제 컴퓨터 게임 쪽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슈, 뭐 성 이슈 같은 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사주라든가 관상 같은 약간 초월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열등감이 10대 내내 지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등감이 크고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사회관계가 부족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고 이런 어떤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좀 뽑아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장대호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자기의 춤 연습 영상을 카페나 블로그에 공개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좀 상충되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장점이나 저 건강한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무조건 나쁜 면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컴퓨터 게임 제작을 본인이 스스로 했다는 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었고 네. 그다음에 춤 동영상 같은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적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건전한 또 관계도 좀 가졌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 아마 그러면은 이 사람 나름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자기 위로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건 건전하게 보죠. 뭐 악마 같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런 외로움이나 열등감 등을 어떻게 보면 그래 범죄 저지르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조금 무마하고 하고, 예, 왔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장대호가 행한 범행, 또 범행 이후에 보인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사실 상식에서 어긋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전반적인 징후를 봤을 때 혹시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한 그런 징후도 좀 보시나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사이코패스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사실 이 범죄 자체를 정신과적 진단으로 이제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만성적인 우울증이 깔려 있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미성숙한 어떤 인격 장애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고요. 그리고 10대 전반에는 아마 약간의 자폐성이나 동작석 신의 결핍 같은 문제들도 깔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장대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의 이러한 사회관계가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되고 우울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그런 문제를 혹시라도 송 박사님을 찾아와서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았다면 그러한 좀 증상들에 대한 진단이 가능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10년, 아마 20년 범행을 전일까요? 막을 수도 있지 예, 않았을까. 그렇죠. 미래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권일용 교수는 어때요? 이렇게 송 교수께서 보신 억압된 분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네. 억압된 분노가 이제 오랫동안 쌓여왔다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는데 상당히 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실 성장기에서 보면 장대호가 그렇게 큰 자극은 없었습니다. 네. 아주 치명적이고 뭐 정말 아주 끔찍한 이런 자극이 있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학대를 심하게 당했다거나 뭐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다거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좌절의 경험들이 결국은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는데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권일용 교수가 본 장대호의 이면을 살펴보겠는데요. 권일용 교수가 본 장대호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본 장대호의 이면은 표출입니다. 표출. 네, 드러낸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장대호의 이면을
표출이라고 보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장대호의 이 사건은 전형적인 분노 범죄의 유형입니다. 네. 이 억압된 내면의 분노감 이런 것들이 사소한 자극에 아주 크게 폭발한 이런 유형의 분노 범죄인데요. 네. 범행 직후에 물론 이제 자기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고 뭐 유기한 이런 흔적들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자신이 범행의 어떤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자수를 하고요. 네. 범행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주장을 하면서 표출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유형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죄책감 없는 장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대호는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 같지만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네, 앞서 들어보셨는데 경찰 출석 도중에 뭐 자기 범행 이야기, 피해자 비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역사 정중부 김부식 이야기를 꺼내요. 이게 자기 살해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뭐 이 역사 얘기는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뭐 거리가 멀죠. 그렇죠. 뭐 맥락도 다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신이 숙박업소 종업원이기 때문에 무시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상당한 뭐 학식도 있고 역사적인 어떤 그 이 생각들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네. 것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소위 자기 제시의 측면에서 꺼낸 말들이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장대호는 법정에서도 살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서 주변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권 교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억울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왜 벌어졌고 또 유가족이나 피해자한테는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인데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이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형 자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처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다. 네. 그렇죠. 네, 송 박사께서는 지금 권일용 교수가 본 장대호의 이면 표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 이제 다만 직업상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도 치료를 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환자로 하기 보시는 때문에, 거죠. 예, 그래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 추리하다 보니까 약간 보는 측면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장대호는 앞서 진행된 변론에서 자수했으니까 감형해달라라고 주장을 했고 또 옥중서신에서는 자수하지 말 걸 그랬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권 형사, 너무 이제 형사가 입에 붙어서요. 권 교수께서는 사실 그 형사 시절에 네, 1000명이 거의 넘죠? 그렇죠. 이 프로파일링을 흉악 하면서 범죄자들 만난. 범죄자를 인터뷰하고 뭐 자백받는 과정에 투입된 것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똑같진 않겠지만 장대호처럼 정말 뻔뻔하고 네. 죄책감 반성 못하고 이런 이상한 논리 주장은 꽤 보셨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범죄를 뉘우쳐서 자백한다기보다는 빨리 어떤 그 다음 결과를 원해서 자기가 자백하는 것뿐이지 네. 사실 그런 감정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장대호한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모든 원인이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투사의 심리적 기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권 교수 말씀 들으니까 1994년 지존파 네, 그리고 2004년 유영철 네. 그들도 뭐 부자들이 나쁘다. 그다음에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그렇죠. 뭐 이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그 모습 거의 일맥상통하네요. 거의 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장대호는 선거 공판에 출석했을 당시 포승줄에 묶여 있으면서도 카메라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손까지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런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감정을 자꾸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 노력을 분리.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 사건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나는 마치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네. 부정의한 것들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드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대호는 또 최후 진술에서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또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서 충격을 줬는데요. 송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장대호, 자기 진단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뇌를 가졌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립니다. 사실은 감정 억제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저런 감정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어릴 때 힘든 일이 많아서 감정 억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경우는 네. 이제 감정 억제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유 자체도 잘 발달 안 하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감정 자체도 발달이 잘 안 돼서 네. 분노 아니면 쾌락 이 정도의 감정 외에는 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다시피 이 굉장히 복잡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잘 발달도 안 될 뿐더러 자기는 슬픔 따위는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죠. 네. 권 교수께서는 그 일선에 있을 때, 네. 저는 뭐 왕진진, 네, 뭐 네, 네. 그가 쓴 그 이 서신, 네. 그게 상당히 뭐 조작의 흔적도 많고요. 네. 이런 것도 보셨고 무척 많은 범죄자들의 글들을 봤잖아요. 네. 그런데 장대호가 쓴 옥중서신이라는 내용에 보면 상당한 자기 과장, 자기 과시 이게 많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과시가 많이 보이고요. 그걸 통해서 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동조를 구하는 네. 그런 형태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고 누구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공감도 잘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막 허위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이러면 남들이 그걸 다 믿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거라는 착각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송 박사께서는 이런 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기 과시를 하려는 그 마음의 핵심은 사실 열등감에 있거든요. 열등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무슨 불교라든가 아니면 네. 성리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서 이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관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어왔던 것 소위 같은데 유체 이탈적인.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글을 잘 읽어보면 자기는 범죄자인데 그래서 벌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개념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움. 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예. 보이고 지금은 이 자기 정신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선거가 떨어지고 나면은 정말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혹은 아니면 반대로 난 이런 거 다 초월한 사람이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리가 듭니다. 될 것이다. 네. 지금까지 장대호라는 인물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장대호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억압, 분노 표출, 열등감, 정당화, 외톨이, 미성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면들을 정리해 볼까요? 장대호라는 인물 어떻게 봐야 할까? 네, 제가 본 장대호의 이면은 비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쭉 설명을 주셨지만 유년기부터 아마 장대호는 외로움 또는 열등감, 무시, 모멸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텐데 이것을 직면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의뢰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비겁함 속에 용기를 감추고 결국은 우회로를 찾아서 자신의 엉뚱한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장대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바로 내일 내려집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장대호에게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